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4시 된 평범한 가장입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오다 몇 해 전 회사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통보를 받게 됐죠. 박 부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경영난으로 대대적인 인원 감축을 하게 됐어요. 부득이하게 부장님과의 인연은 여기서 정리해야 할 것 같네요. 네? 아니, 갑자기 이러시면 전 어떻게 하라고... 죄송합니다.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박 부장님 말고도 10분 이상이 그만두게 됐어요. 근데 퇴직금을 드리려고 보니 이미 올해 초에 정산 받으셨네요. 아들 결혼할 때 집을 마련해 주느라. 그렇게 저는 쫓겨나다시피 이른 명예퇴직을 하게 됐죠. 거기다 그맘때 아들의 신혼집을 마련해 주는 바람에 모아놓은 돈과 퇴직금까지 전부 써버린 상황이었습니다. 헌데 청춘을 다 바친 회사에서 버림받았다는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아내가 암 판정을 받으면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그런 일을 겪은 제가 이 사연을 보내기로 결심한 건 그저 불행을 넋두리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과 사람은 결코 혼자선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명예퇴직 통보를 받고 어깨를 늘어뜨린 채 회사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던 날, 제 손에는 송별회에서 받은 작은 꽃다발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말로는 명예퇴직이라 표현했지만 실상은 구조조정 대상이 된 것이었죠. 회사는 경영이 어려워지자 30년 가까이 헌신한 저를 미련 없이 잘라버렸습니다. 그토록 바쁘게 살던 직장인의 삶이 그렇게 끝난 겁니다. 아내에게는 담담한 척 말했어요. 여보, 나 이제 그만 집에서 쉬라는데. 아내는 놀라는 기색을 감추지 못하더니 이내 표정을 가다듬고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애도 다 키워 장가 보냈으니 이제 진짜 당신 인생을 새로 시작해봐요. 그 말에 마음이 놓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당장 다음 날부터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 할지 덜컥 겁이 나더군요. 그 이후로 제 일상은 자괴감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러 다녀도 번번이 고배를 마셨어요. 매번 나이도 경력도 애매하다는 말만 들으며 지쳐갔죠. 아내는 늘 괜찮다고 저를 위로했지만 저를 위하는 그 말들이 오히려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아내가 쓰러졌어요. 식탁에 앉아 아침을 준비하던 중 얼굴이 창백해지며 그대로 고꾸라지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급히 119를 불렀고 곧 구급대원들의 도움으로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의 정밀 검사를 거쳐 의료진이 내린 진단은 믿기 어려웠어요. 혈액암입니다. 근데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빠른 형태로 보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얼음처럼 굳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사색이 되자 오히려 아내가 저를 위로하며 웃으려 했지만 그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희 부부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 이를 악물어야 했습니다. 항암 치료는 생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고 아내는 머리카락을 하나둘 잃어갔어요. 하지만 아내는 단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절 더 걱정하며 나 때문에 당신까지 고생이네. 미안해요. 나 얼른 나와서 당신 고생한 거 다 보답할게요. 그러고는 남은 힘을 다 끌어모아 웃어 보이려 노력했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지 조심스럽게 묻기도 했습니다. 근데 치료비는 얼마나 나왔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암보험이라도 들어둘 걸 그랬어요. 남들 다 들어두는 건 이유가 있는 건데 그땐 암이라는 게 내 얘기가 될 줄은 몰랐나 봐요.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며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힘든 투병을 버티는 것만도 어려운 일인데 아내가 치료비 걱정까지 하는 상황이 오자 저의 무능함이 절실하게 느껴지더군요. 제가 조금 더 잘 버텨냈다면, 회사에 더 필요하던 인상을 남겼더라면, 아니면 좀 더 젊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하는 후회만 가득했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아내는 절대 아들에게 저희가 겪은 일을 말하지 말자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아내의 마음을 저도 잘 알고 있기에 그 뜻을 따라줬죠. 그런데 그때가 마침 명절이 다가오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아픈 아내를 병원에 혼자 두는 게 미안했지만 얼른 고향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명절에 형님을 만나면 도움을 요청해 볼 생각이었거든요. 늘 잘 나가던 형님, 명절이면 외제차를 끌고 와 자랑하던 형님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 어김없이 명절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치료받느라 병원에 누워 있었고 저는 혼자 짐을 챙겨 고향으로 향했죠. 아내를 남겨두고 떠나는 마음은 무거웠지만 형님이라면 어떻게든 도움을 주실 거라는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형님은 언제나처럼 고급 외제차를 몰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번쩍이는 차체에 친척 어르신들은 감탄했고 아이들은 그 차 주변을 빙빙 돌며 눈을 반짝였죠. 형님은 명품 점퍼에 금시계를 차고 익숙한 미소로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 한편이 씁쓸해졌어요. 형님은 성공해서 고향에 돌아왔는데 저는 실직하고 무일푼이 되어 그런 형님에게 손을 벌려야 한다는 사실이 참 나쁘끄럽고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곧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네요. 힘든 항암 치료에도 절 걱정하며 웃으려 애쓰던 그 모습을 떠올리자 저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마친 뒤 형님을 조용히 마당 쪽으로 불러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죠. 형님, 나 할 말이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형님은 고개를 슬쩍 끄덕이고는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을 잇기 어려워하자 형님이 먼저 말문을 열었네요. 왜 그렇게 심각해? 그 말에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집사람이 혈액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치료가 급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하필 나도 실직한 상태라 상황이 많이 어려워요. 혹시 형님 사업체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있으면 좋겠고 급한 치료비 일부라도 조금만 도움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말하면서도 순간적으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형이 뭐라고 할지 몰라 속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형님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더 냉담했어요. 입에 담배를 문 채로 짧게 웃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도 이제 50 넘었잖아. 가장이면 가장답게 네 힘으로 가족을 책임져야지. 나도 지금 사업 키우느라 정신없어. 남 일에 인심 쓸 여유가 없다. 그렇게 냉정한 말로 거절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입술도 떨렸죠. 마음 같아서는 한 번 더 매달리고 싶었지만 더 말해봤자 제 자존심만 더 짓밟힐 것 같아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개를 숙인 채 그대로 황급히 고향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고속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어둠 속으로 가로등 불빛들이 스쳐 지나가고 창에 비친 제 얼굴을 보자 너무나 초라한 생각이 들어 한숨이 났네요. 설마 했지만 형님이 그렇게까지 냉정한 사람일 줄은 몰랐기에 실망감도 컸죠. 하지만 겉으로 잘나 보이는 그 모습이 형님 삶의 다가 아니라는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고향집에서 허탕을 치고 돌아온 뒤 한숨으로 얼룩진 며칠이 흘렀어요. 형님에게 차갑게 거절당한 뒤로는 마음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죠. 마지막 희망이라 믿었던 문이 닫히자 어디에도 기댈 수 없다는 사실이 더욱 절망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퇴직한 뒤 등록해뒀던 직업소개서에서 연락이 왔더군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망설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일을 한다는 건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당연한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생각하면 마다할 일이 없었거든요. 현실은 잔인할 정도로 냉정했고 제게 주어진 선택지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면접날, 제가 생전 처음 어설픈 솜씨로 직접 다림질에 주름이 남아있는 셔츠를 입고 면접 장소로 들어설 때의 부끄러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네요. 하지만 면접관은 의외로 제 나이와 경력을 높이 사줬고 며칠 뒤에 바로 채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으로서의 첫 출근을 하게 됐죠. 아침 7시에 초소에 들어서면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인사하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죠. 처음엔 입주민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져 눈길 둘 곳을 모르겠더군요. 솔직히 저 스스로 자격지심에 사로잡혀 그렇게 느낀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동안의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기가 쉽진 않아 내적인 갈등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일에 적응하기 위해 눈을 질끈 감고 적응해보기 위해 노력했네요. 업무는 비교적 단순했어요. 주차장 문을 열어주고 택배 차량을 안내하고 단지를 순찰하며 하루를 보냈죠. 하지만 그것도 익숙하지 않은 육체 노동이라 그런지 무척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땀 흘리며 일하고 나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은 정리되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루하루 정직하게 몸을 움직여 제 몫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줬죠. 밤근무를 마치고 아침 햇살이 퍼질 무렵 초소 유리창 너머로 출근하는 주민들을 바라보면 문득 병원에서 생사를 건 치료를 받으며 투병 중인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아내는 늘 제 앞에서 웃음을 보이려 노력했죠. 저는 그런 아내를 위해서라도 절대 무너질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되어가고 있었네요. 하루하루는 단순한 반복 같았지만 저는 그 속에서도 나름의 질서와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주민들과도 얼굴이 익었고 몇몇 분들은 먼저 인사를 건네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어요. 입주민 차량이 밀려드는 시간, 주차 안내를 마치고 초소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저 멀리 단지 안쪽에서 걸어 나오는 두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처음엔 아무런 의심도 들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모습에 그저 사이좋은 부부 정도로 생각했죠. 그런데 두 사람이 가까워지며 그중 한 명의 얼굴이 선명히 보였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건 분명 형수님이었어요. 평소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을 고수하던 모습과는 달리 단정하게 머리를 묶었지만 옷차림은 수수했습니다. 옆에는 점잖아 보이는 노년의 남성이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죠. 제 눈은 남자와 손을 꼭 잡은 형수님에게 고정돼 있었습니다. 다음 순간 형수님과 제 눈이 마주쳤네요. 형수님은 놀란 듯 걸음을 멈추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다급히 다가오더니 손살을 치며 말했죠. 도련님, 오해하지 마요. 그게 아니라... 그 말에 제가 더 당황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제 표정에 의심이 가득 드러났던 모양입니다. 형수님은 남자의 손을 놓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어요. 저는 초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설마 형수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더군요. 설마 형수님이 바람을 피우다니. 괜한 오해라며 스스로를 다잡으려 해도 그 장면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두 사람은 남다른 사이로 보였어요. 형수님의 표정은 분명 초조한 듯했고 노년의 남자와 손까지 잡고 있었죠. 상관없는 남자와 그런 행동을 할 리가 없으니 제 가슴속은 돌덩이가 올라앉은 듯 갑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지만 저는 그날의 일을 잊지 못했어요.
초소에 앉아 있을 때마다 혹시 다시 그 두 사람을 마주치게 될까봐 괜히 긴장됐네요. 그동안 형님 내외는 늘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봤다고 생각했는데 형수님의 그 모습은 제 상식 너머에 있었습니다. 혹시 형님이 요즘 힘들어졌나? 아니면 형수가 외로웠던 걸까? 그런 여러 생각들이 뒤엉켰어요. 확신할 순 없었지만 어쩐지 그때 마주친 형수님의 눈빛은 유난히 슬퍼 보였습니다. 그래서 괜히 마음이 불편해졌고 형수님과 형님을 둘러싼 진실을 알고 싶어졌네요. 잠시 후 오전 순찰을 마치고 초소에서 잠시 땀을 식히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아파트 정문 앞 출입구 근처로 익숙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네요. 직감적으로 고개를 돌리자 아니나 다를까 바로 형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형수님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지난번에 봤던 그 노년의 남성과 함께 단지를 나서고 있었고 두 사람은 이번에도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벌렁거려 입술을 깨물었어요. 지난번엔 그저 단순한 오해일지도 모른다며 눈을 질끈 감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의 행동이 너무도 자연스러웠고 형수님의 표정에서도 익숙함이 느껴졌죠. 분명 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뇌리를 강하게 스쳤습니다. 그러자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들었지만 섣불리 결단을 내릴 수 없어 손가락이 형님의 번호 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걸 말해야 하나? 만일 형님이 이 사실을 알면... 저는 머릿속이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등 뒤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가 조심히 등 뒤로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자 그 자리엔 형수님이 서 있었네요. 예상치 못한 등장에 저는 당황했지만 형수님은 담담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죠. 도련님,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시죠? 부탁인데 도련님이 본 건 형님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그러더니 그 말과 함께 묵직한 상자 하나를 건네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형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일상을 뒤흔들 이야기가 시작되었네요. 저는 조심스럽게 형수님이 건네준 상자를 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꽤 묵직하더니 뚜껑을 여는 순간 제 말문을 막아버리는 내용물이 들어있더군요. 얇은 끈으로 묶인 돈다발이 상자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죠, 형수님? 저는 놀람과 혼란이 뒤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수님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죠. 그냥 도련님 요즘 어려우시다고 들었어요. 동서 치료비를 조금이라도 보태줬으면 해서요. 하지만 제 귀에는 그 말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을 가득 채운 생각은 오로지 하나뿐이었습니다. 돈다발을 주며 형님에겐 말하지 말아달라. 혹시 저 노인과의 관계를 비밀로 해달라는 건가요? 저는 벌떡 일어나 상자를 책상 위에 내려놨습니다. 형수님의 말을 듣자 마음속에서 들끓던 분노가 갑자기 폭발하듯 입 밖으로 튀어나왔죠. 형수님, 전 형수님을 정말 존경했어요. 현명하고 조용히 가정을 지키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게 뭡니까? 불륜인 건가요? 그걸 저한테 숨겨달라고 돈으로 입 막으시려는 거냐고요? 형수님은 얼굴이 굳은 채 절 바라보다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을 사시나무 떨듯 떨더니 입술까지 파르르 떨더군요. 그러다 조용히 한숨을 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도련님, 제 얘기 조금만 들어주시면... 그만하세요! 하지만 더는 형수님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아 제가 먼저 말을 끊었습니다.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형수님은 한때 제가 정말 믿고 존경하던 가족이었습니다. 집안 행사는 물론 아버지 병간 오며 제사 준비까지 도맡아 하던 그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그랬던 사람이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낯선 남자와 손을 잡고 걷더니 돈다발을 상자에 담아 비밀로 해달라며 건네는 모습이라니 정말 가슴이 갑갑해지더라고요.
하지만 형수님은 제가 내민 상자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도련님, 제발 오해하지 마시고 형님한텐 아직 말하지 말아주세요. 기회가 되면 제가 말할 생각이에요. 그날 저는 그 상자도 형수님도 외면한 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걸음은 무겁고 마음은 더 무거웠죠. 실망이 분노로, 분노가 슬픔으로 뒤섞인 하루였습니다. 마음속에 남은 건 단 하나. 제가 믿었던 가족에 대한 깊은 배신감뿐이었습니다. 형수님과 얘기를 나눈 후 며칠 동안 마음이 복잡했어요. 상자 안에 든 돈다발, 그리고 형수님의 간절한 말,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던 형수님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네요. 설마 했던 불신이 혹시나 하는 의심으로 변했고 그 의심은 어느새 확신에 가까운 불쾌함이 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힘들 때 도와주지 않은 냉정한 형님이었지만 저에게는 피부치고 형제였습니다. 헌데 그런 형님을 배신한 형수님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형수님이 놓고 간 상자 안에 돈을 정리해 다시 봉투에 담았습니다. 집에 가져가지도 못한 채 초소 뒤편 사물함만 깊숙이 넣어뒀던 것이었죠. 그걸 들고 형수님에게 연락해볼 작정이었는데 퇴근 무렵 형수님이 다시 나타났더군요. 그런데 이번엔 더 초라해진 옷차림에 얼굴엔 피곤함이 역력해 보였네요. 형수님은 조심스럽게 저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지난번에 너무 놀라셨죠? 저 그날 이후로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제 말 잠깐만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하는 수 없이 길게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말씀하세요. 들어는 보겠지만 형수님을 예전처럼 생각하진 못할 것 같아요. 형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더군요. 사실 가족이랑 친척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형님 사업이 망한 지 꽤 됐어요. 몇 해 전 친구랑 투자한 사업에서 사기를 당했죠. 그 뒤로 줄곧 빚에 시달렸고요. 그런데도 체면 때문에 고향 내려갈 땐 일부러 외제차 빌리고 골프복 챙겨 입고 남들 눈엔 여전히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한 거예요. 형수님의 고백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형님의 삶이 모두 거짓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남자분은 제가 돌보는 환자예요. 조기 치매가 왔는데 가족들이 모두 지방에 있거든요. 제가 작년부터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하루 3시간씩 돌봐드리는 분이에요. 그날 도련님이 보셨을 때 그냥 산책하러 나오는 길이었어요. 뭐라고요? 형수님이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젠 적응이 되고 난 후라 할만해요. 아니 형편이 얼마나 힘들길래 형님은 정말 그런 티 하나도 안 내고 잘만 살던데. 저는 멍한 얼굴로 형수님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진실을 듣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그리고 형수님에게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네요. 혹시 형님은 형수님이 이런 일 하시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아직 몰라요. 말하면 창피하다고 당장 그만두라고 할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지금 우리 상황은 생각지도 않고 아직도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있네요. 그렇다고 저까지 그럴 순 없잖아요. 형수님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 사람 자존심 때문에 말은 못했겠지만 도련님 못 도와줘서 창피하고 속상했을 거예요. 자기도 힘들게 버티고 있으면서 허세를 버리지 못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래서 저라도 뭔가 보탤 수 없을까 해서 그 돈 제가 땀 흘려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서 꼭 동서 치료비에 보태줘요. 말을 마친 형수님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혀 가만히 서 있기만 했네요. 그러자 형수님은 조용히 고개 숙여 인사하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런 형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날 형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난 저는 발걸음이 무서워 금방 퇴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초소에 홀로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네요. 그러면서 이 오해라는 게 얼마나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한번 흔들린 신뢰를 되돌리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형수님이 간병한다는 노년의 남성을 멀찍이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늘 같은 시간 같은 코스를 따라 산책했고, 형수님이 마치 친자식이나 가족처럼 공손히 손을 잡고 걸음을 맞춰드리는 게 보이더군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형수님의 진심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으로 찾아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내는 치료의 여파로 몹시 힘들어했지만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제 얼굴을 보고 대번에 얼굴이 굳어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당신 무슨 일 있었어요? 아내가 묻는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한테 도움 주려 했던 사람을 내가 단단히 오해했어.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더라. 그러자 아내가 조용히 제 손을 감싸며 말하더군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요. 오해는 풀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형수님께 조심스럽게 전화를 드렸죠. 죄송합니다, 형수님. 죄송해요. 형수님이 어떤 분인지 뻔히 알면서 제가 잠깐 판단이 흐려졌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제라도 꼭 드리고 싶어요. 제 말을 들은 형수님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도련님,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해요. 그래도 형님께는 아직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 사람 자존심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게 아직은 버거워요. 저는 그런 형수님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지만 마음은 한없이 복잡했죠. 형수님의 고단한 상황을 전혀 모르는 형님은 여전히 달라진 모습 없이 돈을 물쓰듯이 쓰는 것 같았어요. 그 와중에 갚지 못할 빚만 늘어가는 눈치였네요. 그럼에도 형수님은 형님이 상처받거나 일을 그만두라고 할 게 걱정돼 요양보호사 일을 숨기며 비밀리에 어르신 댁으로 오갔습니다. 가끔 마주치는 형수님은 손목이 아픈지 보호대를 차고 있었고 피곤함이 내려앉은 얼굴이었죠. 저는 그런 형수님의 모습이 눈에 밟혔지만 정작 형님은 여전히 본인의 체면과 겉모습만 지키고 있더군요. 형님은 주말이면 친구들과 골프를 치러 다니고 고급 와인 사진과 호텔에서 식사 사진을 핸드폰 메신저 사진에 올렸습니다. 사업은 곧 다시 일어설 거라며 주변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치는 모습도 여전했죠. 심지어 지인에게서 돈을 빌려 외제차를 렌트하고 각종 모임에 참석하면서 자신을 여전히 성공한 사업가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는 속이 터졌네요. 형님이 진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형수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수님, 형님이 요즘도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시는데 이대로 괜찮은 거예요? 형수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안 괜찮아요. 지금도 밀린 카드값이랑 대출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도 그 사람 자존심이 전부라 제가 몰아세울 수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사람들한테 망가진 현실이 알려지면 못 견딜까봐 무섭네요. 사실 사업 망하고 그이가 몇 번이나 술을 먹고 한강다리에 올라갔다 경찰차를 타고 왔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제가 더 뛰는 수밖에요. 그럼 형님은 형수님이 무슨 일 하는 줄 아는 거예요? 사실 우리 친정 오빠한테 도움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도 염치가 있지. 더는 친정에 손 벌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말없이 희생하는 형수님의 모습이 안쓰러웠고 그런 헌신을 외면한 채 허세로 살아가는 형님에게 화가 나기도 했죠. 며칠 뒤 아버지의 제사 때문에 오랜만에 고향집에서 형님을 만나게 됐어요. 형님은 그날도 역시 고급 점퍼를 걸치고 트렁크엔 새 골프 장비를 싣고 와 이렇게 말했네요. 너 내일 시간 좀 되냐? 골프장에 꽤 괜찮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너도 인사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 줄 테니까 내일 같이 가는 게 어때? 너 듣자하니 남의 아파트 경비난다며? 그러지 말고 이번에 인사 잘했다가 기회되면 나랑 같이 사업 한번 해보자. 형님의 뜬구름 잡는 소리에 저는 묵묵히 고개를 가로저은 뒤 말했죠. 형님, 전 지금 일이 너무 좋아요. 이제 간신히 주민들 얼굴도 다 익힌 것 같고 오히려 책상에 앉아 일하던 때보다 더 많은 걸 배우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일은 오래 할 일이 아니잖아. 더구나 남들한테 무시당하면서 굽실거리는 일이 좋다니 정말 어이가 없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도 이젠 현실을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제 말에 형님은 잠시 표정이 굳더니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현실이라니? 골프 한번 치자고 한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정색하는 거야? 돈 없으면 내가 내줄 테니 그건 걱정하지 마. 그 순간 전 확신했습니다. 형님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걸요. 형수님이 하루하루 열심히 모은 돈을 형님은 또다시 허세와 체면에 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형님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지금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진짜 문제는 형님 자신이에요. 형수님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계신지 알기나 해요? 제가 참다 못해 내뱉은 한마디에 형님은 당황해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형님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더군요. 메신저 자기소개에는 여전히 화려한 식당, 골프장, 와인바 사진이 올라왔고 모임에서 신차를 뽐내며 다시 전성기가 올 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았죠. 형님이 그러고 다니는 와중에 형수님의 한숨만 늘어갔습니다. 남편이 친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열심히 외제차 할부금을 갚고 연체된 카드값을 해결하기 위해 아등바등 일해야 했네요. 그러는 동안에 형님은 또 카드론을 받았다며 형수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저는 속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수님을 설득해 무슨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더니 한참을 고민하던 형수님이 이렇게 말했네요. 그 사람이 얼마나 깊은 허세와 착각에 빠져 있는 건지 저도 잘 알아요. 근데 도련님, 그 사람은 지금까지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걸 다 내려놓고 다른 인생을 살라고 하면 버틸 수 있을지. 솔직히 자신도 없고 겁이 나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형수님 혼자 고생하시잖아요. 매일 요양보호 일 끝나면 고깃집에서 불판도 닦는 거 알아요. 그러다 몸도 많이 상한다고요. 형수님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아니면 누가 해요? 도련님, 지금은 그냥 제가 감당할게요. 그 사람 아직은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형수님의 희생이 너무 컸고 형님의 현실 부정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거든요. 골프와 체면이 형님의 전부가 되어버린 듯했네요. 며칠 후 제가 일하는 아파트 경비초소에 생각지도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형님이었죠. 손에는 비싼 커피 매장의 컵을 한 잔 들고 입은 옷도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히 박힌 티셔츠였습니다. 요즘 내가 엄청나게 바쁜데 좋은 투자 얘기를 하나 들어서 특별히 너한테 말해주려고 왔다. 잘만 하면 투자금의 10배도 건질 수 있다더라. 저는 무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형님의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기로 했거든요. 호응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아야 형님도 정신 차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 제가 좋아하면서도 단단히 오해했던 형수님을 지켜드릴 수 있을 것 같았네요. 하지만 형님의 질주는 도무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형수님의 고된 노동을 생각하면 더욱더 참기 힘든 나날이었죠. 마음 깊은 곳에서도 언제까지 이대로 둘 수만은 없을 것 같다. 이러다 정말 형수님까지 병이라도 나면 집안이 전부 풍비박산 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자 갑자기 퍼뜩 위기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갈등하다 술 한 잔 걸치고 형님의 집 앞으로 찾아가게 됐습니다. 일부러 찾아간 건 아니었지만 머릿속에 형님 생각을 하며 술을 먹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됐더라고요. 헌데 그때 골목 끝에서 고급 외제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조수석 문이 열리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형님이 누군가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서 내렸어요. 그런데 만취한 형님을 부축한 건 젊고 화려한 옷차림을 한 여성이었네요. 그 여자가 형님의 팔을 부축하며 진하게 화장한 얼굴로 웃고 있었어요. 그러자 형님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말도 제대로 잊지 못한 채 비틀거리면서도 여자에게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받아. 오늘 너 정말 수고했다. 형님은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다발을 꺼내더니 여성의 손에 쥐어주며 자랑하듯 외쳤습니다. 내가 말이야, 꼭 다시 일어날 거야. 나 강 사장이라고. 이대로 죽지 않아 절대. 여자는 돈을 받더니 미련 없이 형님의 팔을 놓고 떠나버렸고 형님은 휘청이며 현관으로 들어가더군요. 그 광경을 본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만 나왔어요. 형수님은 그날도 치매 어르신을 돌보며 허리도 펴지 못하고 일한 뒤 불판까지 닦았을 텐데 형님은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았죠. 저는 가슴속에서 형님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감정은 실망이었어요. 저는 형님이 어쨌든 가족을 지키기 위해 고민은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네요. 그 길로 저는 다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한밤중 골목길을 걷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고 마음속에선 형수님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도대체 형수님은 왜 이런 삶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는 거지? 그날 밤 저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형님의 망나니 같은 모습을 보고 난 후의 잔상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허세와 거짓으로 자신을 치장한 그 모습 뒤에 가족을 위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지, 아무리 생각해도 형수님만이 모든 짐을 지고 있는 현실이 억울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도저히 더는 그 상황을 지켜만 볼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는 아파트를 한 바퀴 돌며 더러운 쓰레기도 줍고 위험하거나 망가진 시설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형수님이 간병 중인 치매 어르신의 보호자들에게 심한 말을 듣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아줌마, 일 똑바로 못해? 이래서 어디 불안해서 부모님 맡기겠어? 우리가 멀리 있어서 잘 못 와본다고 함부로 마음대로 이럴 거예요? 죄송합니다. 전 하라는 대로 한 건데 지금 말 대답하는 거예요? 이럼 다른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센터에 요청할 거예요.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자기보다 한참 나이 많은 형수님을 몰인정하게 몰아세우는지 멀리서 보기에도 너무 무례해 보여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찍어두고 한참을 고민한 끝에 형님에게 그 영상을 보내기로 작정했죠. 형수님은 영상 마지막에 새파랗게 어린 젊은이들에게 무릎까지 꿇어가며 무언가를 연신 사과하고 있었네요. 솔직히 영상을 찍을 때까지만 해도 누구에게도 보여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 마음속에 간직하려고만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형님이 이 현실을 마주하지 않으면 형수님의 고통은 영영 끝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고민은 한참 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기까지 적어도 5번은 손가락이 멈췄던 것 같네요. 혹시 형수님이 괜한 짓 했다고 화내시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들었죠. 하지만 결국 결심을 끝내고 그 영상을 짧은 메시지와 함께 형님에게 보냈습니다. 이 영상 한 번만 봐주세요. 그동안 형수님이 얼마나 힘들게 버텨왔는지 이젠 형님도 아셔야 할 것 같네요. 메시지를 전송한 후 휴대폰을 조용히 내려놨습니다.
하지만 한참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혹시 안 봤나? 아니면 봤지만 모른 척하는 건가? 초조함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가 넘은 시각, 드디어 형님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알았다. 그 짧은 한마디. 하지만 많은 고민이 느껴지는 한마디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던 형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부디 형님을 생각하는 형수님의 마음과 희생이 헛된 것이 아니었길 바라며 형님의 변화를 기다렸죠. 그날 밤에도 저는 형님에게서 온 단 한마디를 계속 떠올리다 잠을 설쳤습니다. 알았다. 그 문자는 그날 밤 내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단어 속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 몰라 답답한 마음이 들었죠. 한편으론 형님이 드디어 형수님의 진짜 모습, 그리고 희생과 인내를 마주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기대도 생겼습니다. 다음 날, 형님이 아침 일찍 제가 일하는 아파트 초소에 나타났더군요. 헌데 외모가 좀 달라진 듯 보였어요. 언제나처럼 명품 차림도 아니었고 꾹 눌러쓴 모자 밑으론 초췌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말없이 제 앞에 한참을 서 있더니 천천히 말을 꺼내더군요. 그 영상 몇 번을 돌려봤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바보처럼 살았는지 이제 정신이 번쩍 든다. 저는 기다렸던 형님의 말에 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은 눈시울을 적시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지.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나만은 체면을 지켜야 한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자존심이 그 사람을 다치게 한 거더라. 형님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입에 올렸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나는 도망친 거였어. 현실에서, 책임에서, 그리고 그 사람의 남편 자리에서도.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네요.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에요. 이제 형수님께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형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네요. 제발 이 변화가 오래도록 이어지게. 며칠 후 형수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련님, 형님이 요 며칠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시장도 같이 가자고 하고 요리도 배우겠다고 하고, 그러더니 취직 자리를 알아보겠다네요. 혹시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형수님, 형님이 이제 좀 철들려는 것 같아요. 형수님은 전화기 너머로 조용히 울먹였습니다. 형님의 변화는 놀라운 건 아니었지만 분명한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형수님이 말한 대로 형님은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집안 정리를 도왔으며 자잘한 장보기까지 나서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지난 날을 하나하나 씻어내려는 듯한 조심스러운 몸짓이었죠. 며칠 후 형님이 먼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나 이제부터라도 진짜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허세 없이 책임감 있게. 너한테도 집사람한테도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거다. 그 한마디에 제 가슴속에 쌓여있던 묵은 감정들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형수님에 대한 미안함과 형님에 대한 실망감 같은 응어리진 감정들이 녹아 없어지는 기분이었죠. 제가 형님에게 찍어보낸 형수님의 고단한 일상에 형님의 마음이 제대로 움직인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형수님과 형님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함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대신한 건 서로를 향한 진심과 믿음이었어요. 형수님은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고 형님은 더 이상 허세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두 사람이 함께 장을 보고 집안일도 같이 했죠. 일터가 없던 형님은
마침 제가 알고 있던 지인의 소개로 건물 관리 보조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일하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 옆에서 저와 비슷한 제복을 입고 땀을 흘리며 근무하는 형님의 모습은 이제 낯설지 않게 됐죠. 어느 날 근무 교대 시간, 형님이 초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자판기 커피 2잔을 건네며 말했네요. 너한테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말하고 싶어서 왔어. 그때 네가 재수 씨 치료비 말을 꺼냈을 때 도와주지도 못하는 주제에 면박만 줘서 미안하다. 그땐 형이 능력 없는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었어. 근데 넌 형수의 얘기를 들어주고 날 정신 차리게 도와줬어. 정말 고맙다. 아이 뭘요. 사실 저도 그땐 형님 원망 많이 했지만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걸 알아서 섭섭한 마음 다 접었어요. 형님은 커피를 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이 깨달았다는 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 이제부터라도 천천히 다시 살아가면 돼요. 나는 평생 일한 직장에서 쫓겨났고 형님은 하던 사업이 실패했지만 우리한텐 아직 많은 날들이 남아있어요. 요즘 노령 인구에 비하면 우린 아직 걸음 많은 나이라고요. 저희가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 마침 형수님이 멀리서 어르신의 팔을 부축해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형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난 아직도 저 사람이 나보다 10배는 강하다고 생각해. 그런 사람을 곁에 두고도 몰랐던 내가 참 부끄럽지. 그맘때 저희 아내도 힘겨운 투병을 잘 견디며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덧 회복 단계에 접어들어 절망에 빠졌던 저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안겨줬죠. 결혼한 아들도 뒤늦게 아내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 눈물을 흘리며 결혼 후 모아놨던 적금을 내놨죠. 아내는 극구 받기 싫다고 거절했지만 눈물로 호소하는 자식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길은 치료 잘 받고 건강해지는 일이라는 걸 인정하고 아들에게 받은 돈을 치료비에 보태겠다고 맹세하더군요. 저 역시 제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며 다시 삶을 다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았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가 속한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살다 보면 가끔은 또다시 고단한 날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젠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등지지 않고 함께 버텨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가족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일어서는 존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몇 해가 흘렀습니다. 시간은 우리 가족의 상처를 천천히 감싸줬고 고통의 흔적은 세월 속에서 조금씩 아물어 갔습니다. 아내는 형수님이 어렵게 보태주신 돈과 아들이 준 돈으로 치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았네요. 긴 항암 치료와 재활을 견뎌낸 아내는 이제 다시 환한 웃음으로 아침을 열어주는 사람으로 돌아와 줬습니다. 그날은 봄 기온이 완연했던 일요일이었어요. 저희는 형님 내외와 함께 근처 호수공원으로 나들이를 나섰습니다. 도시락을 나눠 싸고 돗자리를 펼쳐 햇살 좋은 잔디밭에 함께 둘러앉았죠. 형수님은 여전히 다정한 말투로 형님의 모자를 고쳐줬고 형님은 쑥스러운 듯 손사래를 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옆자리에 놀러온 아이들이 연을 날리며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아내는 제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았네요. 따뜻한 손길 속에 과거의 모든 고통이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오해와 눈물 그리고 용기가 있었는지를요.
형님과 형수님은 이제 더 이상 위선을 걸치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역시 아픔을 지나 서로를 더 굳게 믿고 있죠. 잠시 생각에 빠졌던 저를 불어오는 바람이 깨워줬습니다. 그 바람을 타고 연이 하늘 높이 떠올랐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어요. 아내는 고개를 돌려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처음에 아프다는 사실 알았을 땐 나한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저는 그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버텨줬기에 가능한 일이지. 우리 앞으로도 같이 뭐든 이겨내보자고. 그리고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가족이란 결국 서로의 고단한 시간을 기꺼이 끌어안고 함께 걷는 사람들임을. 그리고 우리 인생의 진짜 봄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말입니다.